당뇨의 근본 문제를 잡아야 되고, 근본 문제는 인슐린 저항입니다. 약 먹지 않고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 효과가 빠르고 그다음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을 관리해야 되죠. 과일이 건강에 이롭다는 전통적 정설이죠. 근데 최근에는 과일은 가공식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은 약에 독립해서 할 수 있다. 이 5가지 강하게 추천합니다. 우선 첫째, 당뇨의 원인이 단순 혈당 문제가 아니라면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뇨의 이슈는 혈당이 혈액 속에 당질 성분이 높다. 그건 현상입니다. 그것이 왜 나왔느냐? 그 근본 문제를 잡아야 되고, 근본 문제는 인슐린 저항입니다. 몸에서 인슐린,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생기느냐? 인슐린 저항이. 당질, 정제 탄수화물과 당질을 많이 먹으면 급격하게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거 혈당을 내려야 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가 돼서 확 나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은 인슐린이 급격히 나옵니다. 그건 자동 현상입니다. 이거 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당이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 또 당질을 먹습니다. 그럼 또 당질 높아졌다가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또 당질 낮아지고, 이게 파도를 탑니다. 혈당의 파도. 이게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높아졌다, 낮았다. 인슐린 나와서 낮았다. 또 높아졌다, 낮았다. 이 혈당의 스파이크의 폭이 클수록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이 파도를 좀 작게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과도하게 높아지면은 인슐린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의 구성이 다 세포인데, 세포의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로 공급이 돼야지 세포에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생명력의 에너지를 이제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세포가. 그런데 이 세포 속의 에너지 발전소가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기능이 세포 속의 작은 에너지 발전소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혈액이 운반한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과도한 혈당이 높아지면, 과도하게 이 당질이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공급이 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 나 더 이상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인슐린은 이 혈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세포가 나 더 안 받아들이겠다는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적절한 포도당은 다 들어가서 당연히 에너지화가 돼야 되는데, 과도한 포도당, 지금 얘기한 건 다 과도한 당질, 과도한 탄수화물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만세를 부르고 나 더 이상 안 받들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장기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세포의 기능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쁘다는 겁니다, 당뇨가. 지금은 이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 다음에 일정 양이 높아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제 나 안 받아들인다, 저항 생기고. 그러면 혈액 속에 혈당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일로 안 들어가서. 혈당이 남아있으면은 이 혈당을 인슐린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슐린의 주 임무는 혈액 속의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을 해요, 췌장에서. 혈액 속에 혈당이 세포로 가서 에너지화가 안 되고 넘쳐가지고 여기 남아있으면 오줌으로 나오든지, 이게 당뇨죠. 오줌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 혈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쌓아둡니다. 이게 체지방입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연결이 된 게, 과도한 당질과 과도한 탄수화물은 체지방으로 바뀐다. 혈액 속에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넘쳐나온 것들은 오줌으로 나가는 당뇨가 되든지, 아니면 인슐린에 의해서 몸에 나중에 쓰이기 위해서 체지방으로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게 간에 가서 지방간이 될 수 있고, 몸에 가서 체지방이 되고, 근육에도 쌓이고, 복부 내장 지방에도 쌓이고, 이게 다 여기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나 기능을 못 하겠다 하고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게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가 적정 수준의 포도당 이상은 못 받아들이니까 세포 속에 당이 많아지다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는 점성이 높아지고 이게 당뇨도 되지만 또 고혈압입니다. 아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고혈압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원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뇨의 원인과 고혈압의 원인이. 그래서 당뇨도 뭐 약을 먹죠, 보통. 근데 이것도 원인이 음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고혈압의 원인도 음식과 운동 부족. 고지혈의 원인도 음식과 운동 부족. 당뇨의 원인도 음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음식과 운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약을 먹는 건 뭐 간단하고 편하죠. 그럼 당뇨 수치 딱 잡힙니다. 근데 또 약을 안 먹으면 또 올라갑니다. 또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 세 개 이게 3대 만성 질환인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3대 만성 질환 그 원인도 똑같고 그다음에 치료도 다 약으로 그냥 먹으면 수치는 내려가는데 원인은 안 잡히고 계속 장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당뇨 초기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 증상하고 또 잘 모르는 당뇨 증상을 정리해보면 잘 알려진 고전적 증상은 세 가지죠. 다음, 물 많이 먹고, 다뇨, 소변 자주 보고, 다식, 자꾸 먹고, 배고파서 자꾸 먹고. 다음, 다뇨, 다식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당뇨 초기 신호가 있습니다. 식후에 자꾸 졸립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혈당이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혈당 스파이크의 초기 신호입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이게 식후에 졸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체중 감소와 복부 비만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돼서 영양분은 섭취를 많이 했는데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 체중이 감소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냥 복부에서 지방이 쌓입니다. 상대적으로 비만은 해지는데 근육은 빠집니다. 그다음에 배고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뇨인 사람들이 그 배가 고픕니다. 공복을 잘 못 참습니다. 자꾸 먹어야 됩니다. 다식. 왜 그러냐 하면은 먹는 건 이제 먹는데 먹은 음식이 당으로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세포로 가서 에너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미토콘드리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이 에너지로 충분히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는 모자르고 먹은 당은 많은데 에너지가 안 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 또 먹어요. 에너지로 활용이 안 되면서 자꾸 먹으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비만이 되는 겁니다. 복부 비만으로. 복부 비만이 환자가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손발 저림, 화끈 여기 아까 고혈압에서 얘기했듯이 손끝, 발끝 여기까지가 말초신경이 뭔가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손상이 좀 오고 있다. 혈류의 문제입니다. 다 이게. 그다음에 피부가 가렵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말초혈관이 가동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밀가루와 과일 중 어느 것이 더 당뇨에 치명적인가요? 일반 상식은 과일은 몸에 좋다. 밀가루는 나쁘다. 그런데 우리는 뭐 밀가루, 면, 국수 뭐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거의 뭐 매일 드시죠. 밀가루가 그렇게 나쁜 거냐? 아니면 과일은 그렇게 좋은 거냐? 당뇨에 치명적인 거는 그냥 일반 과일, 일반 밀가루보다는 당뇨에는 또 다른 것들을 권하지만 우선 과일에 대해서 아침 사과는 뭐 금이다 라는 말도 있고 과일이 건강에 이롭다는 전통적 정설이죠. 근데 최근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거의 근본은 원인은 오늘날 과일은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인 가공식품에 가깝다. 이게 마트에서 파는 보통 우리가 사는 과일은 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 당도를 높여야 됩니다. 수박도 먹으면 달다. 사과도 달다. 포도당 달다. 이거 맛있다. 인위적으로 당도를 계속 높인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즘 과일은 가공식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산 순수한 자연 과일은 좋죠. 아주 좋은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트에서 접하는 과일은 어느 정도 당도를 인위적으로 높인 겁니다. 그런데 과당, 이 과일 속에 있는 당을 과당이죠. 과당은 이 알코올, 술하고 똑같이 바로 간으로 갑니다.
바로 간으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다른 당들은 위로 가고 뭐 소장, 대장 가서 이렇게 천천히 되는데 과당은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있는데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AGE. 요새 아주 유행하는 단어죠. AGE.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은 이게 몸에 나쁜 성분이 생깁니다. 그 중에 과당은 일반 포도당의 10배의 생성 효과가 나옵니다. 또한 과당은 암세포 성장에 가장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암세포는 당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과일은 당이 높은 것, 중간, 낮은 것 이렇게 뭐 분류를 합니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수박들은 이 당도가 높고 레몬, 아보카도, 딸기, 키위, 베리류는 당도가 낮고 그래도 당도가 비교적 낮은 거는 사과, 배, 그다음에 중간 정도 감, 복숭아, 귤 정도가 있다. 그리고 가공품,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습니다. 다른 영양분에 물이 다 빠지고 당도가 높습니다. 근데 또 말씀드린 주스, 과일 주스라고 하는 게 거의 당 주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과일보다는 채소가 더 적극 권장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과당 폭탄은 특히 고콜라나 당이 높은 고당 음료는 간에 직접 작용을 해서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흰밥이나 흰국수 같은 그런 순수한 글루코스 폭탄들은 이것들도 뭐 그건 나쁘죠. 혈당을 높이는데 그래도 높은 과당보다는 흰국수는 좀 비교적 좀 느리게 소화가 된다. 아까 그냥 과당은 간에서 직접 작용을 해서 아니면 흰국수나 밥들은 비교적 이렇게 위장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좀 느리게 소화가 되고 혈당 부담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생각한다면 그냥 잔치국수보다는 통밀국수가 낫겠고 그냥 고당도 과일보다는 저당도 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에 비해 당뇨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양인보다 당뇨에 더 취약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은 더 당뇨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췌장의 크기가 작아서 췌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2018년에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서양인에 비해 결론은 췌장 크기가 12% 작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36%가 저하가 된다. 그래서 당뇨병에 훨씬 더 취약하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당뇨를 약을 먹지 않고 식습관과 운동만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해결 가능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고혈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약 없이 일단 관리를 합시다. 이것이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약 먹지 않고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제시가 되지만 제가 정리한 것은 효과가 빠르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식적이죠. 당질을 관리해야 되죠. 당뇨는 당질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제 곡물, 밥방면을 적게 먹어라.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능합니까? 밥방면을 안 먹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맨날 고기하고 뭐 생선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제 곡물은 어떻게든지 좀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아래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은 약에 평생 복용해서 독립해서 할 수 있다. 이 5가지 강하게 추천합니다. 우선 첫째, 식사를 건강해지는 순서로 먹자. 처음에 채소하고 섬유질하고 해조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과 당류는 맨 마지막에 먹자. 이 효과는 당뇨약 섭취와 상응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평생을 우선 뭐 나오면 밥부터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평생을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평생을 드셨더라도 이제부터는 특히 중장 고령층은 이제부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게 있는데 밥부터 먹은 거 하고 채소부터 먹은 거 하고 식후 30분 내지 60분에 혈당 차이, 혈당 스파이크
파도, 혈당의 파도 차이, 혈당 오르는 순서가 정리가 됐습니다. 혈당 차이가 식후 30분, 60분 사이에 혈당의 높이 차이가 30, 50%가 차이가 납니다. 밥부터 먹은 거하고 채소부터 먹은 거하고. 혈당 스파이크는 60%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혈당이 뭐부터 오르느냐?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탄수화물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단백질은 중간 정도, 지방은 거의 혈당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자는 얘기는 이 채소,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은 천천히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먼저 먹으면은 천천히 오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이 천천히 오르는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도 천천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이것은 요새 웬만한 추천하는 당뇨 해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건강해지는 순서로 먹자. 그 다음에 식사 후에 15분, 최소 15분 걷기. 식사 후 바로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팍 오릅니다, 그냥. 식사 후 걸어서 이렇게 쭉 한 15분 정도 걸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는 식당을 좀 더 먼데 예약을 해라.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데 예약을 해서 먹고 걸어서 오고 하면 훨씬 더 낫다. 그 다음에는 공복 시간을 가능한 한 늘리자.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이 혈당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혈당을 관리하려면 공복입니다. 근데 뭐 공복 한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간헐적 단식 중에서 아침 건너뛰기. 청년층은 뭐 열심히 먹어야 되겠지만 중장 노년층은 아침을 한번 건너뛰면은 훨씬 더 혈당 관리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공복 운동. 이거는 근육이 당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공복에 근육 운동을 하면은 혈당은 당연히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고 감수성이 올라갑니다. 근력 운동이 그냥 그 유산소 운동보다는 더 효과적인데 근육은 당의 저장소입니다. 당은 몸에 어디 저장되느냐 하면은 근육에 저장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근육은 당을 활용하니까. 근데 저장이 안 되면 체지방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뭐 많이도 필요 없고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좋고 당을 낮추려면은 약보다는 근육이 더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일반 상식하고 다른데 식은 밥이 저항성 전분이 높아져서 혈당은 덜 상승합니다. 따뜻한 밥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식은 찬 밥은 혈당이 덜 오릅니다. 그래서 당 관리하는데 혈당 관리에는 따뜻한 밥보다 식은 밥이 더 낫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그리고 식은 밥이 더 낫다. 그래서 밥은 식당에서 나오면은 밥은 옆으로 치워놓고 반찬 먹고 단백질 먹고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옆에다 치워놓고 한 10분 20분 지나면 식습니다.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도 좋고 이 밥도 식어서 좋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공복 시간을 늘리고 아침에 공복에 운동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 먹고 뭐 식후 15분 걷기 하면은 당뇨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 며칠 해가지고야 안 되겠죠. 꾸준히 한두 달 내지 두세 달 하면은 뭔가가 진전되는 그 효과를 느낍니다. 그럼 그거를 생활 습관을 하면은 그냥 약 안 먹는 게 되죠. 어떻게 평생을 그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거를. 당뇨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이 고혈압에도 좋고 고지에도 좋고 3대 만성질환에 다 공용되는 겁니다. 채소, 시금치, 상추, 케일, 양배추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저하시키고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양배추로 당뇨를 잡자라는 것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 다음에 곡류, 단백질 이런 현미, 잡곡밥, 고구마는 찐 게 좋다고 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비교적. 그 다음에 콩, 두부, 올리브유, 견과류가 추천됩니다. 피할 음식은 기름진 고기, 튀김, 정제탄수화물. 정제탄수화물은 밥빵면, 그 다음에 설탕, 청량음료, 과당음료, 가공식품. 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고 가능하면은 좀 줄이면서 신경 쓰자. 그래서 당뇨에서는 핵심이
적게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적게 먹기보다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그래서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고 식은 밥을 먹고 이렇게 천천히 오르게 먹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추천합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2030 젊은 세대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당뇨가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젊은 층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급격히 늘어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환경적 요인과 한국인 특유의 신체적 특징을 결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췌장을 공격하는 최악의 식습관이죠. 바로 가공식품과 액상 과당입니다. 젊은 층의 당뇨병 급증은 무엇보다 식단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젊은 층은 아무래도 초가공 식품과 패스트푸드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햄버거, 피자, 마라탕처럼 자극적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합니다. 액상과당과 인공 감미료도 문제인데요. 탕후루나 과일 주스, 탄산음료에 든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돼서 간과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최근 유행하는 제로 음료 속 인공 감미료 역시 당장 혈당 수치는 안 올릴지 몰라도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장기적으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고 약한 췌장 때문입니다. 식습관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인의 췌장이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의 크기 자체가 약 12% 정도 더 작습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규모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공장이 작으니 인슐린 분비 능력도 서양인에 비해서 60-7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뚱뚱해져도 췌장이 버텨주어서 당뇨에 늦게 걸리는 반면에 한국인은 조금만 살이 찌거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도 작은 췌장이 금방 번아웃되어서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슐린 공장이 작은 체질을 타고난 한국 젊은이들이 췌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식단에 노출되면서 당뇨병 발병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20대에 당뇨가 시작되면 60, 70대 노인들보다 유병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작게 태어난 소형 엔진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형차에 패스트푸드, 액상과당 등과 같은 음식을 자꾸 들이부으니 엔진이 견디지 못하고 고장나는 것이죠. 젊음을 믿고 방심하기엔 우리의 췌장이 너무나 섬세합니다. 지금 당장 자극적인 식단을 멈추는 것이 내 몸의 엔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검진에 있어 당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하다는데 당화혈색소란 무엇인가요? 당뇨 관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당화혈색소죠. 일반적인 혈당 수치가 그 순간순간의 수치라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몇 달간의 성적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내 당뇨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선 당화혈색소란 무엇일까요? 우리 혈액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고 그 안에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이 당분 중 일부가 혈색소 혈색소에 딱 달라붙게 되는데 이렇게 당이 붙어버린 혈색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화혈색소가 혈당 수치보다 더 중요할까요? 일반 혈당 검사는 검사 직전의 식사나 운동 상태에 따라 혈당 수치가 널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달라요. 적혈구의 수명이 보통 120일 정도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면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당일 아침에 굶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수치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눈속임이 불가능한 거죠. 지난 3개월간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당화혈색소 수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지만 정작 이게 정상인지 당뇨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정상 범위는 우선 5.6% 이하이고요.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그리고 당뇨 확진은 6.5% 이상으로 봅니다. 당뇨를 졸업했는지 판단할 때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오늘 혈당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당뇨약을 다 끊고도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당뇨를 졸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당화혈색소는 내 몸의 당뇨 통지표입니다. 일시적인 혈당 수치의 1일
시비하지 마시고요. 적혈구가 기억하고 있는 지난 3개월의 기록, 당화혈색소를 1%씩 낮춰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당뇨에서 졸업하는 과정입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것은 지난 2, 3개월간 혈관 속에 설탕물이 흐르듯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소리 없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과 그 위험성을 전신반응과 합병증의 신호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당뇨 증상하면 딱 떠오르는 3다 증상이 있죠.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 속의 당분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다뇨, 다식, 다갈입니다. 다뇨는 혈액 속의 당분을 소변에 섞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특히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다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갈은 소변으로 수분이 대량 빠져나가니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마셔도 입안이 자꾸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다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식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 몸은 굶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음식을 찾게 되는 다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음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결과 생기는 전신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만 떠돌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무기력해집니다. 다음으로 시력 저하인데요. 눈의 미세혈관에 고혈당이 영향을 주어서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잘 쉽게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화혈색소가 높을 때 시작되는 조용한 살인자, 당뇨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서 결국 터지거나 막히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4대 합병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망막병증인데요. 망막병증은 실명의 주범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터지거나 늘어나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눈앞에 벌레가 다니는 듯한 비문증으로 나타나다가 방치하면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말초신경병증인데요. 당뇨 발기사의 신호이기도 하죠. 손발끝이 저리거나 불에 데인 듯 따끔거리고 때로는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발에 상처가 나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기능 저하인데요. 투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에 미세혈관이 망가집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품료가 생기거나 몸이 붓는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심해지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내혈관 질환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돌연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혈당 찌꺼기가 큰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길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수치가 1%만 낮아져도 이런 무서운 합병증 위험이 비약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전 세계 의학계가 교과서처럼 따르는 대규모 연구인 UKPDS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당화혈색소를 1% 낮췄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당뇨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실명과 투석의 원인이 되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무려 37%나 줄어듭니다. 혈관의 설탕 농도가 조금만 옅어져도 가장 얇고 예민한 혈관들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소,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 자체가 21%나 낮아집니다. 1%의 관리가 여러분의 수명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셈인 거죠. 세 번째는 심장이 멎는 심근경색은 14%, 그리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말초혈관 질환은 무려 43%나 감소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말해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많은 분이 내 수치는 8%나 되는데 언제 정상인 6%까지 만드냐라며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완벽한 정상이 아니라 어제보다 1%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더불어 당뇨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신장질환, 콩팥질환 위험은 33%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1% 낮추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 절실하게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만큼이나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발병 여부가 결정되는 생활습관병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곤 하는데요.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생활습관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밤낮이 바뀐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단순히 적게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이 당뇨에는 독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리듬이 깨지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의 활동을 방해하여 혈당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하거든요.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잠을 못 잔 다음날 유독 단 음식이 당기고 허기를 느끼는 이유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췌장을 쉼없이 돌리는 잦은 간식과 야식인데요. 우리 췌장도 퇴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습관은 췌장을 24시간 풀 가동시켜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자는 동안에도 췌장이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비로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며 대사가 정화가 되거든요. 하지만 잦은 간식은 혈당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췌장세포를 번아웃 상태로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정적인 생활과 식후에 바로 앉는 습관인데요. 근육은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앉아만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눕거나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은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때 남은 포도당은 근육에서 쓰이지 못하고 내장지방으로 쌓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움직임이 적어 하체 근육이 빠지면 혈액 속의 당을 저장할 창고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몸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당뇨 예방의 핵심은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규칙적인 수면으로 호르몬의 균형을 잡고 공복 시간을 확보해 췌장의 업무량을 줄이고 식후 10분이라도 움직여서 혈액 속 당분을 태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당뇨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당뇨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찾았지만 요즘은 건강검진이나 자가혈당 측정기가 보급되면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당뇨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 분들이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몸이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증상일 때가 당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무증상 당뇨가 많을까요? 요즘은 당활수소 검사가 보편화 되어서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즉 몸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미리 당뇨를 발견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췌장의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당뇨 졸업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 데도 안 아픈데 굳이 약을 먹거나 식단을 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방치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돌이키기 힘든 합병증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이미 당뇨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전통적인 3다 1소 증상이라고 하는 다뇨, 다갈, 다식, 그리고 체중 감소인데요. 우선 다뇨는 혈당을 내보내기 위해 화장실을 자주 가고요. 특히 밤에 자다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다갈은 수분이 빠져나가 입안이 바짝 마르게 되고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식은 에너지가 세포로 공급되지 않아 먹어도 허기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도 일어나는데요.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내 몸이 근육과 지방을 억지로 태워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추가로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니 늘 피곤하고 눈앞이 침침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무좀이 심해지는 증상도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증상 당뇨는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기회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목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췌장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무증상 시기에 식단과 생활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진료를 해보면 당뇨 진단을 받고 3년 이내에 온 분들이 졸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당뇨를 완전히 졸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어느덧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국민 질병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독 한국인들에게 당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구화된 잘못된 생활 환경이라는 폭탄이 한국인 특유의 취약한 신체 구조라는 도화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인의 선천적인 약점이죠. 바로 작고 효율이 낮은 췌장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췌장의 크기가 유독 작다는 데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의 크기가 약 12% 이상 작습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소규모라는 뜻이에요. 공장이 작으니 생산 능력도 떨어지죠. 한국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서양인에 비교해서 6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양인들은 췌장이 크고 튼튼해서 웬만큼 살이 쪄도 당뇨에 잘 안 걸리지만 한국인은 조금만 무리해도 췌장이 금방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마른 당뇨를 부르는 올챙이형 체형도 문제인데요. 외국인들은 고도 비만이어도 당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은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당뇨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내장지방 때문인데요.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포도당을 태우는 허벅지 근육이 적은 편이고 독소를 내뿜는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입니다. 이런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작은 췌장이 열심히 인슐린을 만드는데 내장지방이 그 길을 막아버리니 혈당 조절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과잉과 급한 식습관의 콜라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식습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쌀밥 위주의 식단에 빵, 면, 자극적인 소스, 그리고 탕후루나 제로음료 같은 가공식품이 더해졌습니다. 또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식사 시간이 15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고 그때마다 작은 췌장은 비명을 지르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자꾸 짜내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국인의 췌장은 소형차 엔진과 같습니다. 체격은 커졌지만 엔진은 여전히 작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탄수화물, 가공식품과 같은 음식을 빨리 먹기까지 하니 엔진이 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서양인의 식단과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마니언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담아두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고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마니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